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교수, 이두화 변호사, 하재건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요, 조국 장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피의 사실 비공개를 이제 핵심으로 하는 내용인데 사실 반발도 있었고 좀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오해 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형법에 피해 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검찰의 관리가 뭐냐 하면 주로 고위공직자나 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포토라인을 만들어서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예. 일부 혐의에 대해서 확인을 해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좀 수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만들어낸 피의사 이제 이 그 공보규칙 같은 경우는 일체 어떤 기소 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밝힐 수 없도록 하고 또 포토라인도 본인이 허락이 없이는 일체 포토라인 못하도록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어떤 보도 추진을 만들었는데요. 예. 문제는 이게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 시절에 추진을 하다가 논란이 있어서 일단 유보를 한 상황인데 조국 법무장관 임명되면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각은 이거 조국 장관 자신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예. 지금 의혹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제 그걸 오늘 사실 민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비판이 세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만 예. 조국 장관이 추진한다는 거는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여론 때문에 사실 예. 민주당도 한 발 뺐습니다. 일종의 뭐 특혜로 보일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런 왜냐하면 건가요? 자신의 지금 가족과 관련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곧 이제 검찰에 출두를 해야 되는데 예. 만약 이 준칙이 시행될 경우는 그걸 다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도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조국 장관도 그런 결단을 한 것 같고 민주당도 너무 여론의 부담이 크니까 일단 예. 후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또 얘기가 맞물릴 텐데 아무튼 이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당정협의 오늘 김 교수님 당정협의 했었는데 일단 당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힘을 뭐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네. 일단 제가 볼 때 뭐 소잃고 외환관 고치는 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소위 최근에 막 벌어지고 있는 마구잡이식 그 피의사실 공포나 그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겠지만 그 이해찬 당대표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모두 발언에서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경중을 잘 가리고 선우를 가리고 완급을 잘 가리는 거다. 특히 개혁 사안이 많으니 경중도 잘 가리고 선우도 잘 가리고 완급 잘 제가 볼 때는 그런 완급, 선우, 경중을 가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 박성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것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전 이건 상당히 추후했어야 될 문제인 건데 미리 제기하는 바람에 상황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저걸 뒤로 미룬다고 한들 저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될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이런 와중에 또 민주당에서는 뭐 검찰개혁의 적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것도 좀 난감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국민 여론이 아직까지 조국 장관의 사법개혁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를 잘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럼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이 민심을 잘 반영을 해서 소위 국민들의 마음에 맞게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구사해야 되는데 계속 예를 들면 조국 장관만 옹호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민심과 이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 적어도 민주당이 이제는 적어도 국민들의 마음들을 잘 읽어서 예. 소위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장관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사법개혁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그것들을 당이 잘 조율하고 밀고 나가고 조국 장관은 그냥 조율하고 중간에서 도울 뿐인 거죠. 저는 사법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원칙을 얘기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국 장관이 좋은 얘기만 들은 게 아닙니다. 다른 당에 가서는 좀 쓴소리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과 또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깨끗하게 규명이 돼서 오로지 사법개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개혁을 위해서 과감한 자기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적 과제, 그것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 장관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조 장관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인데 한번 깊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엽 대표는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한 거고 심상정 대표도 발언이요. 과감한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명분도 세워주셨어요. 개혁을 위해서 과감한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사실 정의당이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제 데스노트에 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해관계, 이해득실을 따져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조국 장관은 이념적으로나 아니면 그 전에 행보를 봤을 때 정의당과 좀 가까운 편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법개혁 패스트 트랙을 하면서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통과도 됐었어요. 선거법이. 그러니까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을 눈 감아준 거 아니냐, 조국 장관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개혁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고 하면서도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당 내외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얘기를 한 거고, 유성엽 대표는 정말 조국 장관은 사상 초유의 일이 참 많으세요. 이제 첫 번째 보면 청문회 할 때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질의할 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 중에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뭐 박지원 의원이나 그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첫 질의하시면서도 그때도 약간 뭐 사퇴나 이런 부분을 유도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듯이, 그리고 이번에 여당 그 당정협의 인사하러 갔을 때도 이해찬 대표는 원래 얼굴에 웃음기가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지만 좀 전에 저희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주변의 의원들, 원내대표, 당대표, 뭐 다른 의원들이 웃음기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첫 번째 국무회의 키스티에서 열었죠. 키스티에서 연 국무회의 갔을 때 청와대나 아니면 국무위원들은 다 막 얼굴이 밝았어요. 그죠? 뭐 본인들이 이제 조국 장관 때문에 손에 예봉을 피해서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얼굴이 밝았는지 모르겠지만, 민심을, 추석 때 민심을 듣고 온 여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은 얼굴이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두운 표정으로, 그리고 엄중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여당 의원들은 그나마 그렇게 한 거고, 뭐 사실은 유성엽 대표처럼 이렇게 취임 인사차 온 국회의원한테 사퇴하라는 얘기를 면전에서 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만났는데 하정우 평론, 여기서는 좀 비공개로 열렸는데 좀 전해져 오는 얘기들은 좀 조 장관도 좀 힘들긴 힘들다라는 심경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는데 그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을 했다는 거죠. 보통은 앞에 이제 공개적으로 만나서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분들 나가시라고 이제 비공개로 이제 회의로 전환을 하는데, 이날은 그 공개 모두 발언 자체를 안 하고 만나자마자 바로 비공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좀 예민한 상황이다, 그런 걸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비공개 상태였는데 그 둘이서 나눈 대화의 전원이 한 1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의례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근데 그 가운데 조국 장관이 힘들다고 토로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힘들 법도 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성엽 대한정치연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사하러 오면 신임 장관이 덕담을 하는 게 보통인데 면전에서 그만두시는 게 어떠느냐고 이런 말을 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은 지금 우리 측 장관이 온 거잖아요. 웃으면서 좀 기를 불어 넣어줘야 일반적인데,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굳은 표정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앞으로 결단을 요구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데스노트 아직 열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치지 않았다. 앞으로 이름이 써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니까 모든 곳에서 좋은 반응은 얻지 못한 것이니까 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막 국회에 가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 그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지 그 처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도 좀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 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수사 상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인데, 오늘 한 조간에서요, 투자 내용을 부부가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게 사실 공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뭔지는 밝히지는 않고 단서를 확보했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할 때 본인의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조국 장관의 위법 사실이 뭐냐에 대한 이제 문제겠죠.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일단 이 공직자가 되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백지 신탁을 하거나 매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안 할 경우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가 일단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긴급 체포될 때 체포영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해준. 그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관련된 위반 혐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조 씨는 공직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게 됐을까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공직자라는 거는 지금 조국 장관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조국 장관이 주범이고 이 조 씨가 공범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6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도 법원에서 문자로 공직자윤리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근데 1시간 뒤에 검찰과 법원이 그건 아니다라 실수다라고 정정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럼 진짜 이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 조국 장관 오촌 조카 수사를 통해서 보면 코링크 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2015년도에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돈을 빌려줘서 그 돈으로 설립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회사가 사모펀드를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 내역을 실제로 정 교수가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고 여기로부터도 실제로 돈을 갖다 받았다라는 정황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이해관계자로 돼 있습니다. 즉 이해관계자는 부인도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부인이 이런 사실이 있고 이 정보가 만약 조국 장관과 어떤 교류가 됐다고 한다면 조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이 신문에서는 이제 그 공유했다는 단서 말고 그냥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가지고 알고 있다고 들었다 정도 그걸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 조국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의혹을 가졌지만 또 반대로 보면 예. 언론에서 너무나 많은 기사들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진위가 무엇인지 잘 확인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공보준칙 강화라고 하는 부분을 뒤로 미루기로 했지만 계속 피의 사실이 공포되고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우스운 게 뭐냐면 단서가 있다. 예. 그다음에 증언이 있다. 소문이 파다하다. 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예를 들면 유죄를 입증할 근거가 잘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실제로 이런 측면에서- 법정에 가면 네, 그런 게 없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를 해서 거기에도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법원에 제출하는 거고요. 법원은 나중에 사법적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 과정에서 기사가 너무나 많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들이 그래서 이제 정 교수 같은 경우는 소위 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이 다 깨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의혹이 나와서 그 의혹이 사실로 둔갑하고 있다. 이런 소위 자기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당연히 언론이 의혹을 조사를 해서 기사화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당사자에게 물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안 그렇게 되면 소위 아무것도 아닌 사건들 자체가 상당히 증폭이 되면서 이 사태와 무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예. 들기 때문에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자중자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 자체가 과거에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불거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위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권 행사가 자기들이 말씀하시는 만큼 정확하게 제기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안 그렇게 되면 그냥 일방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면 피해를 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이 사실은 국민들이 어떤 판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조심해야 되고 언론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방어권을 얘기하고 있는 조국 부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보면 아예 단정으로 사실인 것처럼 이게 인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정필 정경심 교수가 그래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 취지입니다. 자신은 방어권이 제약돼 있는 상태에서 추측들이 사실인 것 같이 올려져서 이게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제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방어권이 제대로 지금 행사되지 않고 있고 내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뭔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억측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처음에는 그 사실은 보도가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었거든요. 사태 처음에는 물론 지금도 보도량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예. 그런데 처음에는 어쨌든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정경심 교수라든가 그 측에 약간 동정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긴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뭐 검찰에서 무슨 단서를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니까 좀 국면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시각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단순히 의혹이 나올 때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뭔가 단서가 확인됐다라는 거하고는 이게 좀 이 무게감이 다른 것인데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정경심 교수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뭐 방어권이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나한테 확인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네. 그 검찰이 의혹을 품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사실관계는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하자면 거의 지금 이게 다 근거 없는 의혹 제시라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이 맺힐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격정토로식으로 뭐 기자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해서 네.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한 해명보다는 자꾸 어떤 뭐 방어권 보장해달라 이런 식의 항변만 나오면서 뭔가 보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네.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어서 보다 좀 구체적인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정경심 교수는 이게 기자를 만나서 해명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 검찰 조사 때 해명을 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정경심 교수가 뭐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럼 또 검찰 조사도 조금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럼 정경심 교수의 진짜 뜻이 뭐냐 막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 상황은 정경심 교수라든가 당사자들이 보다 구체적인 해명으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하고 관련돼가지고 하나의 쟁점이 그 WFM이라는 데서 받았던 매달 200만 한 100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정경심 교수는 자문료라고 주장을 했고 아니다. 뭐 이자 성격의 돈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게 이게 쟁점이니까 이 돈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사실 저 돈의 성격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이제 지금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선 자문료로 받았다고 하고 다른 측에서는 이제 이게 자문료가 아닌 코링크 PE에 투자한 돈의 이자 명목이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이 회사 경영에 관여를 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우회 상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거래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 나아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돈의 성격이 중요한데 정경심 교수랑 조국 장관 측에서 해명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자문료로 받았고 본인이 영문학 교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어 교재를 원래 하던 회사니까 WFM이 그래서 교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자문을 한 자문료로 받았고 그걸 하면서도 동양대에다가 겸직 허가 신청도 해서 겸직 허가 신청 등 필요한 재반 절차를 다 이행하고 세금 신고까지 다 했다. 이렇게 그랬죠.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동양대에서는 하는 게 겸직 허가하고 자문료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겸직 허가는 이제 그 학교 교수님들도 사회 이사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 할 때는 학교에다가 신고를 해서 겸직 허가 신청을 받고 그럼 사회 이사가 월급이 나와요. 그럼 본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요. 네. 그런 것까지 그 학교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고요. 자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학교 측의 주장은 규정이 달리 있어서 자문을 할 때는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학교가 직접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학교가 해서 학교로 돈이 들어와서 그걸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동양대학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변호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들은 그 법인에 소속돼 있으면 사회 이사를 하려면 겸직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변호사 협회까지. 그렇게 해서 제 통장으로 직접 그 회사에서 사회 이사 월급이 들어와요. 근데 자문을 하잖아요. 제가 법인 소속 변호사인데 그럼 저하고 회사가 자문 계약을 직접 못 해요. 우리 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회사의 대표하고 계약을 해요. 예. 그리고 우리 법인의 통장으로 회사에서 자문료가 들어오면 그걸 나중에 제가 정산을 받거나 월급을 하거나 뭐 배당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여서 이 동양대 규정이 변호사들이 있는 법인하고 규정이 같으면 이게 예. 맞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 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제 정경심 교수가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동양대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을 내놓아야겠죠. 딴 규정을 내놓으셔서. 예. 그것도 쟁점이 될 거고 간다 재판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그 WFM이라는 회사의 전 대표가 들어왔어요. 조사를 네. 받고 있으니까 가장 그 성격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WFM이라는 회사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코링크 PE가 여기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는 영어 교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정경심 씨가 본인이 자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라고 이제 사업 어떤 성격을 추가를 한 거예요. 자, 2차 전지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WFM 사회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성격이 다른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 사업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성격이었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주식에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 회사의 대표는 해외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WF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봐달라고 본인의 투자증권사 직원한테 이야기하기도 했고 예. 또 이 회사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고 바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투자한 회사와 운용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와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조국 장관과 그 부부의 어떤 불법성을 가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서 WF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권사 직원 얘기도 한번 볼게요, 김정욱 교수. 이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됐을 때 네.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이 한 명 와가지고 그 압수수색 상황을 지켜봤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했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의 문제를 방어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진위 여부는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마찬가지로 지금 증권사 직원의 행동들의 방향들을 보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정황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황들이 예를 들면 증권사 직원 개인의 어떤 예를 들면 자기의 직원으로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저는 그랬을 때 거기에 이익을 확보한다면 그 이익은 어디서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이 정경심 교수라고 하는 것으로 집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정경심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법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증권사 직원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가불관계처럼 예를 들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법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좀 공분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뭐 상황들이 VIP였다고 하니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저도 정경심 교수가 이 문제에 정확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 안 그렇게 되면 이게 법률적 문제 플러스 예를 들면 정서 문제까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이 예를 들면 나름대로 조국 장관의 개혁성 때문에 믿었는데 그 개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런 논쟁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도 하고 청문회도 했는데 해명해야 될 게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표창장도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표창장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 또 보도를 보면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확보가 돼 있고 최종 완성본, 표창장의 완성본이 있으니까 예. 이거를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를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표창장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또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했던 PC를 검찰이 확보했잖아요. 예. PC 안에서 바로 그 표창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들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이 의심하는 것은 아들이 받은 표창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총장 직인 부분을 떼어내가지고 이 딸에게 주는 표창장 파일을 이제 조작해서 만든 다음에 떼어낸 이미지 파일을 덮어 씌워가지고 가공해 그 표창장을 세상에 없던 표창장을 위조해서 예.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일단 의심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동양대 표창장 사건은 워낙에 그동안 엎치락뒤치락 많이 돼가지고 처음에 그 동양대 표창장이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더라 말이 나오면서 그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했었는데 최성해 총장이 교육장에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은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해서 다시 또 막 뒤집혔다가 예. 그런데 또 이 최성해 총장의 말을 좀 반박하는 듯한 전형직 직원들의 동양대 직원들의 말이 나오면서 다시 그럼 또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게 가다가 검찰에서 지금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일시, 장소, 수법을 특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검찰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걸 특정할 리는 없으니까 지금 방금 수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의혹이 커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는 것은 그러니까 아예 동양대 가서 이 딸이 봉사를 안 했으면 예. 봉사 안 한 사람한테 표창장을 주려면 위조를 해야 되겠지만 봉사를 한 게 맞다면 예. 그냥 제대로 주는 게 더 쉬울 텐데 제대로 왜냐하면 교수니까 교수끼리 주기로 합시다 하면은 바로 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냥 정상적으로 주는 것보다 위조하는 게 훨씬 힘들고 번거롭고 힘들 텐데 왜 굳이 교수가 위조라는 힘든 길을 택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동양대 PC에서
이상한 파일들이 나오긴 했으니까 예. 그건 의혹은 의혹대로 커지면서 애초에 위조의 필요성이 없었을 것 같은데라는 의심은 또 여전히 있고 그렇죠. 사실관계가 아직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의문이 있어. 이거 위조된 거를 왜 컴퓨터에 또 그대로 놔뒀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만 해명이 나왔었는데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라고 일단 거기까지 정경심 교수가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사문서 위조로 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미 기소돼 있는 사안입니다. 예. 이게 막 곧 이제 다음 달 재판이 벌어질 텐데 지금 이제 이 위조의 수법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보시면 그걸 이제 위조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걸로 이제 위조를 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따와서 그걸 이제 어떤 인쇄를 해서 이제 파일을 생성시켜서 했다는 것이 이제 증거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일단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더 신빙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 사실은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그 처음에 이 정경심 교수 기소장에 보면 정경심 교수 혼자 한 게 아니라 예. 거기에 성명불상의 조력자가 공범이 있다고 있다고 그랬죠. 공범이 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공범이 누굴까에 대한 지금 문제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 공범이 예를 들어 다른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경심 교수의 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딸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이게 위조되는지 알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예. 아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 딸에 대한 기소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지금 조사를 해봐서 만약에 이 딸이 이 위조 사실을 알고 이거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에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무집행 그 방해 혐의가 돼서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건입니다. 신원불상의 그 공범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 문제인 것 이건 같아요. 좀 중대한 문제인 것 예. 같은데요. 왜냐하면 조국 그 장관의 문제가 된 핵심적인 사안이 논문 문제랑 표창장 문제였단 말이에요. 입시 문제인데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검찰에 나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 안 되지만 나온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디테일한 상황들이 계속 그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이랬을 때 예를 들면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유출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한쪽은 아무런 방어권을 갖지 않고 해서 유출하는 방식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 문제가 가장 중대한 상황이 그래서 전 적어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자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일단 서기호 전 판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두하 변호사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조건 검찰이죠. 100% 검찰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은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 파일들이 위조의 물증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파일들은 검찰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일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지금 이미 제출 받아가지고 어제 보도 나온 것 같은 경우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검찰 관계자가 이제 몰래 흘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됩니다. 설령 피의자 쪽에서 뭐 피의자 참고인한테 들었다 하더라도 검찰 관계자한테 반드시 확인을 하고 검찰 관계자가 특별히 뭐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지 않는 이상 보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검찰 관계자가 직접 흘려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 부분이 죄가 된다고 서기호 변호사는 보는데 또 일각에서는 공소 제기를 한 거기 네. 때문에 또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박훈 변호사는 공소 제기 후에 이제 공무상 기밀 누설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공소를 제기하고 나면 이번에 나온 것처럼 법무부에서 이제 검찰에서 공소장을 받아가지고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가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줬죠. 네. 그런 것처럼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될 여지가 생기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렇게 말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무상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봐야 되는 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공익성이라든가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부분을 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일정 부분이 그래서 언론이 보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는 이게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 검찰에서 또 100% 흘렸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변론을 해보면요. 이제 변호사가 언론에 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왜냐하면 그 참고인들이 조사받는데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내용을 잘 아는 경우도 있고 또 네. 예를 들면 그 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인가요? 그 사람의 경우에도 피의자로
소환을 네 차례 받았잖아요. 그럼 그 변호인이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그분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김모 씨는 언론에 직접 인터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검찰에서 100% 나왔다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자세한 내용도요. 검찰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할 때 일정 부분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자세한 증거를 보여줄 때도 있어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취득한 거를 그 피의자나 참고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라는 말은 부정확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생기부. 그거 본인이 아니면 저기 검찰에서 했을 거다. 근데 지금 다른 여지가 생겼잖아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검찰이 물론 흘렸을 수도 있죠. 검찰이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이 죄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고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리고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도 지금은 저렇게 엄중하게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그 사모님 관련 사안 갖고 공보 준칙까지 개정안에 만에 그러는데 그걸 흘릴 만큼 또 감찰도 직접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하게 개정한대잖아요. 검사장이 감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막 하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고려대 입시에서 이 논문 일저자로 됐던 논문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재근 평론가. 이게 참 이것도 시각에 따라 달라요. 그 자체만으로도 오버스펙이라는 전문가가 있고 또 관계자들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보도가 나온 것이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당시 정황을 증언을 했다면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제3자의 추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입학사정관,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을 했던 어떤 교수가 기억이 난다. 그때 이 입학사정을 했던 것이. 그러면서 그때 제1저자 논문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고, 그것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비교 우위가 됐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항이었다. 아마 그것이 고려대 합격에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그 논문이 없었다면 불합격됐을 거의 거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취지로 지금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나와서, 일단은 이제 뭐 입학사정관이 직접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무게감이 실리는 것인데, 제3자 추정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당사자의 증언이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여전히 남는 의문이, 사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막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막 표창장 준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도 오히려 너무 확실하게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나는 잘 모른다, 알아보겠다 이래야 오히려 상식적인 반응일 것 같은데 나는 표창장 준 적이 없다 너무 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경우에도 입학사정관 이 교수분이 어떻게 9년 전에 그 수많은 지원자들의 그 전형 정보를 이제 와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어느 매체에 의하면 당시 지원자가 뭐 10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너무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이게 좀 믿을 수 과연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입학사정관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지 기억이 아니고요. 지금 원래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 원래 입학 자료를 5년만 되면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대학교는 이런 자료가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조국 장관도 그렇고 법무부 준비단에서 공식 자료를 낸 게 영어 성적으로만 합격을 했다. 자소서에 그냥 제1저자가 아니라 논문을 썼다라 그것만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본인이 이 사이트에 올려놓은 자기 자소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해보니까 그 자료는 없었어요. 원문은 없어졌는데 문제는 뭘 냈는지에 대한 목록표는 바로 이제 저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 목록을 검찰이 압수를 했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어떤 입학사정관 참여했던 생명공학과 교수가 다 한 명 있어요. 바로 그분이 직접 면접을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실력이 다 비슷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논문 갖고 이제 평가를 했고, 당시에 이 목록에도 12가지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가지 중에서 9번째가 바로 제1저자 이 논문에 이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어떤 면에서 보면 된 게 아니고 고려대가 일단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입장을 바꾼 거죠. 고대 그동안 없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로 검찰이 압수해 보니까 그 자료가 다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된 겁니다. 조 장관이 과거에 해명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